1조 원 가까운 개인들의 돈이 물린 금리 파생 상품 DLF 사태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낼 경우에 겨울철 일본의 난방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부정하는 얘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가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가짜 뉴스들을 모아 지속적인 팩트체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7월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이 사실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기업 간만우가 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거래 재개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책임하게 퇴출을 결정했던 한국거래소가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는 사이 간만우 시가총액 1,400억 원이 증발하는 등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1조 원 가까운 개인들의 돈이 물린 금리 파생 상품 DLF 사태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주로 투자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들에게 쏠려 있어 금융회사 측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은행 및 증권업계의 시스템을 주로 살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피해에 대해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안전 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는데 예상되는 피해자 대다수가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를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상품은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은퇴자나 노인에 대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며 은행 측이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은 불안전 판매 등에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은행 판매 직원의 불안전 판매를 넘어 국제금리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문제로 이어져 CEO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서 금리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국제금리가 하락기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리스크 관리 없이 최근까지 판매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 중 85.8%인 5,973억 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 판매 잔액 전부인 1,266억 원이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이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 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들 브랜드의 경유차 약 1만여 대가 일정 속도 이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더 배출하도록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입니다. 과거 아우디 폭스바겐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바 있는데 환경부는 이번 적발 내용은 과거와 또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결함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인증 취소,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한국이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낼 경우에 겨울철 일본의 난방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라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유 수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에 일본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한일 갈등이 이어질 경우 일본의 난방비가 급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난방연료로 쓰이는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본의 난방비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본의 정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혹한기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등유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수입한 등유의 약 79%는 한국산입니다. 이렇게 수입된 한국산 등유는 일본 현지 총 수요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 시장 조사업체 피치솔루션의 애널리스트 피터 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등유 수출이 금지된다면 공급 긴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무역업계 관계자 역시 한국을 대체할 수입처를 확보하더라도 운송비 증가, 항군의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관측이 나오자 일본의 정유사들은 수입처 다변화 및 재고 확보 등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일본의 경제 보복. 그러나 길어지는 한일 갈등은 일본의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등유 수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일본이 감내해야 할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노 아베 일제 불매운동 여파가 담배와 골프용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인 담배와 브랜드 충성도가 남다른 골프용품까지 불매운동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불매운동의 심리적 뿌리와 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에 일본 제국주의의 재침략이라는 국민적 판단하에 일본 군국주의와 한민족의 명운을 건 싸움이라는 자각이 더욱 뚜렷해지며 노 아베 운동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문다희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달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한 관련 담배는 403톤으로 전달 434.9톤보다 7.3% 줄었습니다. 필리핀은 메비우스, 카멜 등을 파는 일본계 담배 회사 JTI의 생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국내 담배업계 KT&G, 필립모리스, BAT, JTI 중 필리핀에 공장을 둔 곳은 JTI뿐으로 때문에 필리핀 수입 담배는 사실상 전부 JTI의 생산량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7월 필리핀 담배 수입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파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필리핀 담배 수입량의 경우 6월에서 7월로 갈수록 증가해오다 올해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6월 134.9톤에서 7월 323.1톤으로 지난해에는 6월 318.7톤에서 7월 396.7톤으로 수입량이 늘었으나 올해는 30톤 이상 줄었습니다. 골프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산 골프채 수입 규모는 전년비 17.6% 줄었습니다. 특히 국내 골프용품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지분은 압도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입 골프채 중 일본산은 71.1%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중독성이 강한 기호식품인 담배와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골프용품까지 일제 불매운동 영향이 확산된 것은 불매운동 참여 세대가 넓혀졌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것이란 중요한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담배나 골프 관련된 용품은 기호가 확실하게 선호가 딱 정해져 있는 물품인데 그런 선택제 안에서도
그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대가 전방위적으로 뭐 불매운동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생활에서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지표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불매운동의 가치를 자기 삶에서 진짜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출한 하나의 지표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아베 수상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선 독립운동 차원의 일제 불매운동이 품목을 막론하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결정하자 부동산 업계 일부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 또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부정하는 얘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가짜뉴스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팩트체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레포트로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입니다. 전 국민이 로또 청약 경쟁에 뛰어들 태세인 양 과장하는 느낌인데요. 이미 2,500만 명 남짓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갖게 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 가까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상한제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 명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 3배 급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이 늘었다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마치 온 국민이 로또 당첨을 바라듯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직 시행도 안 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일까?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506만 명. 전달보다 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8만 명 가입이 이례적인 증가일까? 올해 초부터 알아보니 2월과 3월에 더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던 2월에는 지난 7월보다 2배 가까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입니다. 오히려 올해 7월 새로 통장을 만든 사람은 작년 동기, 재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3만 명 남짓 줄어든 수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란 보도는 가짜뉴스인 셈입니다. 청약통장이 늘어난 수치를 보면 작년이나 과거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상황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분양가가 저렴해지니까 이런 어떤 청약통장 가입자라든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20대에서 40대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매 금지에 5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하고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여간에선 청약통장을 쓰기 힘듭니다. 반면 집이 한 채라도 있거나 집을 보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점이 낮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당첨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스닥 기업 간만우가 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거래 재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했기 때문인데요. 간만우 측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을 예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간만우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지난 16일 코스닥 기업 간만우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만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한국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이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상장 폐지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만우의 경우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이를 무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만우가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가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항소로 간만우 주식 거래 재개는 보류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는 본안소송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상태이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이제 2심도 잘 준비를 하겠고 주주와 채권자들의 가치 보호를 위해서 조속히 주권 재개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이후 이미 11개월 정도 지났지만 2심을 지나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승소 소식에 기뻐하던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항소로 다시 긴 기다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도드렸듯 코스닥 기업 간만우가 사상 최초로 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의 항소가 이어졌고요. 간만우 주식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간만우 승소의 의미는 무엇이고 거래 정지는 언제쯤 풀리게 될지 증권부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상장 폐지 무효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이 배경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간만우는 지난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아서 거래소로부터 형식적 상장 폐지 기업 목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을 해서 개선 기간에 들어간 간만우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견서를 받아서 거래소에 제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간만우가 6개월 개선 기간 내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를 확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매매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간만우가 제기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리매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간만우는 올해 재감사를 통해서 2017년도 감사 의견 적정을 다시 받았고 또 이후 2018년도 감사 의견도 적정을 받으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정리 매매까지 갔던 만큼 그간에 투자자들부터 해서 피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상장 폐지 결정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피해가 정말 컸는데 간만우가 정지 매매가 되기 전에 1,500억 원이었던 시총은 정리 매매 이후 100억 원으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무려 1,400억 원이 상장 폐지로 날아간 건데요. 주가도 정리매매 전에는 6,170원이었던 것이 정리매매 후에 408원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간만우와 주주들이 거래 재개에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정말 반토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을 한 거고 시가총액도 쪼그라들었는데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처음인 만큼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상장 폐지 무효 소송 자체는 전례가 있지만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승소라는 데에 더해서 국내 증권시장과 상장제도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래소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 간만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받는 등 특별한 사유로 검토할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6개월 개선기간이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의 규정을 앞세운 구태의연한 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간만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절차 이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문들을 보니까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간만우 사측은 굉장히 또 기뻐하고 있겠어요.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긴 했지만 아직 걱정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항소를 했고 또 이 때문에 간만우 주식 거래 재개가 보류됐기 때문인데요. 최종 심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매매 거래 재개도 또 중단된 정리 매매 재개까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입니다. 간만우 측은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남은 재판도 열심히 준비해서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당한 것이어서 쉽게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1심 승소까지 약 8개월 정도가 걸린 걸 볼 때
앞으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 간만우의 주주들과 채권자들은 1년을 넘게 더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은 거래소로부터 처음 승소했다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거래소도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소한 간만우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 면제가 최종 확정될 경우에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돼 국산화를 위한 R&D가 진행되고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심으로 1조 5,7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을 추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갤럭시 노트 10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130만 대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노트 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전 판매량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중에서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사전 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색상은 아우라 글로우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이즈가 작은 일반 모델이 함께 출시돼 20대 여성 소비자가 전작보다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전 판매가 종료된 다음 날인 오늘 이통 3사는 갤럭시 노트 10의 공시지원금을 2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최고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과 LG U+가 42만 원, KT가 45만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작년 석탄 소비량 증가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에너지그룹 BP는 작년 한국 석탄 소비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며 OECD 국가 중 석탄 소비량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작년 석탄 소비 증가는 기존에 인허가된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전년보다 0.08%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날 올 상반기 기준 석탄 발전 비중도 공개됐습니다. 올 1월부터 6월 석탄 발전 비중 잠정치는 37.7%로 작년 상반기보다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자력은 7.3%포인트 상승했고 액화 천연가스 LNG 비중은 28.9%에서 25.3%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1%에서 6.7%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15,000여 가구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8% 증가한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 입주는 42% 줄어든 38,7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기준을 확대하면 향후 3개월 동안 73,6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39.4%, 5년 평균치였던 93,000 가구와 비교해서는 20.4% 줄어든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입주가 줄어든 가운데 서울 입주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등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핀테크의 발달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는 카드도 필요 없고 계좌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IR+에서는 국내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1위 기업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세틀뱅크를 만나봅니다. A씨는 지갑을 집에 두고 왔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둔 덕에 커피를 사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간편 현금 결제인데요. 세틀뱅크는 간편 현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의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지난 2000년 설립한 세틀뱅크는 현재 간편현금 결제 시장의 97%를 점유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NH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까지 더해 총 26곳의 금융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틀뱅크의 간편현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제휴사로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신세계페이, 배달의 민족 등이 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점유율 덕분에 간편현금 결제 시장의 확대가 곧 세틀뱅크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200억 원 규모였던 간편현금 결제 거래 금액은 1년 새 11배 이상 늘어 2017년에는 7조 600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약 3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제휴해 지역 상품권 앱 차게 간편현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틀뱅크는 가상계좌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로 접하게 되는 가상계좌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회사가 공정한 물품 거래와 대금 수납을 위해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세틀뱅크는 가상계좌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21곳 모두와 제휴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가맹점으로 둔 세틀뱅크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한 가상계좌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기준 세틀뱅크의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된 금액은 총 164조 7,116억 원에 달합니다. 세틀뱅크 측은 이러한 성과의 비결로 인력과 노하우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입니다. 국내 최초로 현금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하우입니다. 20여 년 동안 안정적인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틀뱅크의 경우 현 직원의 약 70%가 개발과 서비스 유지 관련 부서에서 일할 만큼 인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틀뱅크는 기업 전산 시스템 펀뱅킹과 전자지급 결제 대행 PG 서비스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보험사, 캐피탈사 등 60여 기관의 펀뱅킹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으며 한 달에 처리하는 거래 수만 5천만 건이 넘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인과 기관의 자금을 다루는 만큼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요. 세틀뱅크는 지난 2017년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을 획득했고 통합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과 시스템 유지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24시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세틀뱅크의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 덕분에 세틀뱅크의 올해 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한 3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72억 원을, 당기순이익도 25% 증가해 6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틀뱅크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의 금융 제휴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세틀뱅크는 현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노베이션 랩을 설립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시스템과 비대면 계좌 개설 플랫폼, 맞춤형 대출 상품 중개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간만두가 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법원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섣부른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래소에서 한 회사의 명운이 달린 사안을 섣부르게 처리해버렸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전형적인 관료사회,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부분인 겁니다. 한 회사가 상장 폐지 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회사와 협력업체, 관련 임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됩니다. 탁상 행정이 불러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투자자들의 피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모여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